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관세사 무역영어 1차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사 합격하고 나서 관세 법인에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그리고 유통업체, 이렇게 좀 경력을 다양하게 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무역영어라는 과목에 좀,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트렌드가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같이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김동엽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제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약간 수험생분들의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공이 무역 쪽이다라든지 아니면 국제무역사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 좀 계신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무역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 목적에 맞게 그 내용들이 다시 재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무역 관련된 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유리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은 저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나?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 관세사 시험에 유명한 카페가 한 2군데 정도가 있죠. 거기 가보면 1차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1차 시험을 위한, 특히 무역영어를 위한 회독수라든지, 회독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을 몇 번 읽었는지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답변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좀 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궁금한 건 맞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딱 얼마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공부 시간, 걸리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무역영어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전공도 이쪽이고 또 직장 경력도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직장하고 공부를 병행하시는 사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공부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만 봤을 때에는 사실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보셔야겠죠. 또는 내가 전업수험생이다, 공부만 한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한 2개월, 3개월 안에 커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이제 제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컨택을 해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독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한 번 읽었는데 모든 내용을 다 암기했다, 이해했다 라고 한다면 회독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회독수 몇 번이다 라고 의미하는 거는,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만 되시면 돼요. 그거 가능하면 2번 읽고 3번 읽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내용들을 이해하는 걸 좀 위주로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 치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 내용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최대한 그 무역 내용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래 과정, 거래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실은 이해만 하면은 정말 내용이 쉬워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무역거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이 또 있을까요?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품을 받아봤는데 뭔가 하자가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컴플레인도 걸겠죠. 우리가 분쟁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종료가 돼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구매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배송 오고 대금 결제를 뭐 이때 할 수도 있고 구매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하자가 있으면은 그거 환불받거나 교환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무역 쪽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무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아직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만 조금씩 플러스 해주다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거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암기가 필요하느냐? 사실은 당연히 암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암기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 기본 이론 시간 이거 2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72 해갖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는요. 그냥 이해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이 이제 5월인데 아마도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보통 3월 달에 많이 하고요. 기간이 조금 뭐 딜레이 됐다, 지연됐다라고 한다면 4월 달에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바이러스 이런 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3월 달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럼 사실은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충분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내 과목, 1차 내 과목 아무것도 모른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기간이 주어져 있으면은 다들 합격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 1차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간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보통 한 12월쯤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5월달, 6월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7월달, 8월달, 뭐 9월달 이런 과정들을 딱 이수를 한 다음에 이때부터 공부를 쭉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이만큼 수업 듣고 나서 쭉 놔버리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때쯤 가서 문제풀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책 한 번씩 이제 쭉 훑어보시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11월, 12월 문제풀이 하는 과정 이때 다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때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이때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게 뭐냐면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12월 달에 왕창 몰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1월 달, 2월 달까지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 3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졸이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이제 우리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5월, 6월부터 시작을 하시고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8, 9월 달부터 1차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8, 9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근데 12월 달 가서 이론하고 문제를 병행하면서 내 과목을 돌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촉박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다가 운이 좋으면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 과목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 우리 1차 시험 3개월만 해도 나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합격을 하셨겠죠. 뭐 거짓말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2020년도, 뭐 2019년도 이때만 보더라도요. 시험 10명 보면 3명 합격하고 4명 합격하고 이랬어요. 근데 3, 4명 합격하는데 3개월 컷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 7명, 6명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분들은 2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받거나 뭐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3개월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부터 쭉 천천히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요. 1차 시험하고 연계되어 있는 2차 과목이 2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관세법이랑 무역 영어랑 관련되어 있는 무역 실무가 있는 거죠. 여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6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4문제 정도는요. 여기 우리 무역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를 거의 그대로 다시 배우십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우리 1차 시험 보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다 잘 다듬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 과목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무역 실무가. 그러다 보니까 책을 1회독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1차 시험 때 내가 잘 다듬어 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다 2차 시험 보시고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2차 무역 실무 공부하시는 거하고 좀 연계시켜가지고 수업 시간을 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차피 무역 거래가 한국하고 해외하고 거래하면 무역 거래고 한국 내에서 하면은 그냥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거래에 관련해서 국내 거래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뭐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무역 영어, 관세사 1차 무역 영어 시험에서만큼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공부했고 더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수년간 제가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간혹 가다가 나는 그 방법 말고 내가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수험가에서 그래도 제일 뭐라 그럴까 효율성을 인정받은 효율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무역 영어 제가 이제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하고 영어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혹자는 이제 요걸 같이 봐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굳이 제가 따로따로 써드린 이유는 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영어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물론 조금 유리하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처럼 그 영어 본문이 있고 그 내용을 쫙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누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느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좀 영어 못한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출문제. 이제 학원 홈페이지 이렇게 가시면은 아마 기출문제 2021년도 거죠. 그거 제가 이제 촬영을 해드린 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에요. 1차는 객관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각 이제 우리 뭐 협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규칙이라고 할게요. 그런 각 규칙들 내용 중에서 어떤 조항이 시험에 잘 나오고 어떤 문구가 시험에 좀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에 B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2권을 받으십니다. 하나는 조금 얇은 거, 우리가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책이 안 나와서 제가 일단은 좀 작년 버전을 가지고는 와 봤어요. 근데 뭐 요거 표지가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얇은 책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얇은 책을 우리가 기본서 혹은 이론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꺼운 책을 법규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로 봤을 때 법규집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출제 비중이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무역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은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두꺼운 책 있죠? 이 두꺼운 법규집, 이게 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리 이거 2달 과정이잖아요. 2달 과정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들 충분히 저랑 같이 다 한 번씩 해석을 해보면서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부분들은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들, 지극히 낮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제가 최대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해석해드리고 할 테니까 염려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뭐 두껍고 혹은 이제 평소에 공부 스타일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예습을 좀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 그 기본 이론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복습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오시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6시간 수업을 하게 되죠. 그날 배운 내용들 한 번씩 눈으로 쭉 훑어보는 데 있어서는요, 3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30분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날 당일 바로 복습을 하시면요. 근데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갔다 라고 한다면 거의 수업 시간만큼 걸리세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은 그날 집에 가시면서 혹은 집에 가셔서 바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건 알아요.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은 복습이 필수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캐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공부는 집에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법규집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각 규칙 간의 연계성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뭐 CISG라든지 SGA, 뭐 인코텀즈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다 개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크게 뭐 제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저번 주에 안 나갔는데 놓쳤네,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은 다 이제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이 4과목 합쳐가지고 60점 나오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시면요, 내가 어떤 과목을 한 목표 점수를 이렇게 잡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어떤 과목은 이렇게, 어떤 과목은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게 평균 내보면은 60이 넘으니까 합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전략 과목을 하나씩 잡으시게 될 거예요. 뭐 전체가 다 전략 과목이 돼도 좋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전략 과목을 하나를 수립을 하시면요, 그거는 웬만하면은 많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무역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그 수업을 잘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신다라는 가정하에 점수를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획득하실 수 있는 그 범위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게 어떤 학습 방법을 가더라도 100점을 목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목표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만 맞아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잡고, 점수를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부분 빠지고, 이 부분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빼고 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한 65점 정도를 획득을 하십니다. 조금 아슬아슬하죠. 내 과목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합격이긴 하지만 조금 아슬아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과목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뭐 아무래도 다른 강사님들도 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건강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 초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2차 시험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요, 지금부터 2년이에요. 2년 조금 넘네요. 2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요,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2차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터뜨려야 될 때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당일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연락을 드립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어떤 부분들 혹은 뭐 이 책 페이지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 페이지 수를 좀 적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은 우리 거기 이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책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그 프린트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번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처음에 보시면 뭐 머릿말 들어가 있고 학습 방법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4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100점짜리 시험이죠. 그러다 보면 이 출제 연도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표를 한번 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숫자가 빵빵 뛰는 데가 있죠. CISG, 그 다음에 인코텀즈, 그 다음에 UCP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이 나와요? 한 17에서 19 정도 이렇게 나와요.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8문제가 나왔죠. 근데 마지막에 체크하신 그 UCP에는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UCP가 보통 같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19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략적으로 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40문제 중에 반이에요. 그럼 이렇게 3개만 잘 하셔도 전부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절반 정도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3대 협약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용어이긴 해요. 왜냐면 3개가 다 협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기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헤이그 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 운송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함부르크, 거기는 영어로 함버그라고 나와 있죠. 함버그스 룰 요거하고 그 아래 MT 조약, 그리고 그 아래 CMI, 요게 이제 운송 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합치면은 보통 한 몇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 7문제, 8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포션이 큰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3가지 하고 여기 운송 파트에 대한 것만 잘 하시면은 60점 넘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조금 구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에 그 CISG, 인코텀즈, UCP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서 나올 것도 없긴 하지만 이 운송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맞추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딱딱딱 떼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2월 달 갔다. 근데 내가 모르겠다. 1월 달 다가온다. 이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 CMI 아래 부분 보시면은 MIA, 그 다음에 그 아래 ICC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2가지가 보험 파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UN 뉴욕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꾸준하게 1문제, 2문제씩 나오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게 이 분쟁 해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와르쇼 컨벤션하고 몬트리올 협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나온 문제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죠. 이런 것들은 정말 가끔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갑자기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이거를 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은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 공부 못해요. 1차 시험은 여러분들 2차 시험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60점 딱 맞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운이 트이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게 평균 한 65점 정도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7페이지에 보면 2차계 차례 부분이 있습니다. 제1편 무역영어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잠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역영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내용들이 조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여기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의 무역계약의 성립,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로 조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무역계약을
성립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제 3편으로 가보면요, 인코텀지 20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코텀지 202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규집에 그 원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 위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전체를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편의 대금 결제. 이 대금 결제 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40문제 중에서 대금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합치면요, 보통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 의미는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시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금 결제 파트에 UCP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5편 보면은 무역, 운송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뭐 함부르크, 헤이그, MT, CMI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관련된 운송 관련된 국제 규칙들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운송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론들 배우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편에 해상보험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법규집 내용과 관련해서는 MIA하고 ICC 관련이 되고요. 여기 6편 내용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배우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역계약의 종료.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UN, 뉴욕 협약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율을 나눠보면은 여기 지금 이 이론 교재만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또 어떤 해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0년도가 좀 특히 그랬죠. 그게 좀 심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규집 내용 중에서 40문제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 법규집에서 38문제, 37문제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 기본 이론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말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처음에 그러면 우리 무역영어의 기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무역영어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자, 1번에 무역영어의 의의. 무역은 초창기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 시대에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순히 상품을 교환하는 보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물품들을 거래하는 경우를 무역거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외 아티스트의 음원을 구매하고 싶으면 요즘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죠. 그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유체물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우리가 무체물이라고 하잖아요. 볼 수 없는. 그럼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실제 물품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뭔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역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세법에서는 조금 달라요. 관세법에서는 실제 물건이 있는 경우에만 무역으로 봐요. 그런 차이가 있고, 특히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자국, 타국이라는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서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따라 서로의 문화, 상관습 등도 함께 교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상대 국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무역을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할 때 특히 이제 무역에 대한 개념은요, 영국, 미국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역 서류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로 대부분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로 보통 많이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계속 쓰다 보니까 무역 영어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아래 문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2장의 무역 서신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좀 개념이 약해지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편지라는 개념은 거의 좀 사라졌죠. 뭐 편지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매한가지이긴 하지만 요즘에 실제로 이제 서신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이론서가 누군가가 예전에 써놨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실제 시험도 뭐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 서신은 우편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밀리,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무역 당사자들의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회사 대 회사끼리 만나는 게 이메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무작정 회사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케팅 혹은 영업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메일로 처음에 보내든가 나 거래하고 싶다, 나 이런 회사인데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하든지 최초의 거래를 이메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양식 그리고 공손함, 정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무역서신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등은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여러 통신문의 형태 중에서 우편서신은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편서신의 일정한 양식을 충분히 숙지하면 나머지 통신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아래 2번 보시면요. 무역서신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제로 이제 무역서신을 하나 갖다 놨어요. 샘플 양식을.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같이. 아마도 이제 좀 눈에 익숙한 그런 양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1번에 보면요.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이메일 혹은 서신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letterhead, 서두죠. 맨 위에 있죠. 서신 상단에 위치하며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요. 2번에 date, 일자입니다. 서신의 발행 일자를 나타내며 훗날 동서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회신을 보낼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낸 이메일 봤니?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보낸 이메일, 몇 월 며칠에 보낸 이메일 확인해달라 라고 하는 게 훨씬 의사소통하기 쉽겠죠. 그런 용도로 기재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inside address, 수신자 주소. 물론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기는 해요. 근데 비가 오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봉투가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편지, 즉 이메일 혹은 안에도 넣어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salutation, 서두 인사. 우리 뭐 보통 dear, 뭐 sirs라고 하든지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을 서두 인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body of letter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장황하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흥미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문장들 보통 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complimentary cl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뭐 sincerely yours라고 하든지 아니면 best regards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을 작성한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번에 signature,
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무역 서신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은 보조 요소가 나와 있어요. 1번에 reference number.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기본 요소에서 날짜를 써가지고 그 날짜에 보낸 메일 확인해달라라고 언급은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참조 번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요소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attention line 참조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letter subject 표제명, 간단하게 이게 어떤 본문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딱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제명을 달아준다든지. 4번에 뭐 identification marks 관련자 약호, 그 다음에 5번에 enclosure notations 동봉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물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을 발송을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샘플을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카탈로그라든지. 그럼 그 내용들을 편지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동봉물이 뭐뭐가 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봤는데 편지 안에 동봉물이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온 게 없어요. 그러면 연락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6번에 mailing directions 우편 종별 표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carbon copy notations 사본 배부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사본 배부처라고 한다면 이 서신을 받을 사람 딱 지정된 수신인 이외에 이 사람들은 좀 참조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를 CC로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8번 포스트스크립트 추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서 그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이 본문 안에 예전에 그 우리 영화에서 봤을 때, 저도 뭐 영화에서만 봤지만 그런 타자기로 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 타자기로 치는 거의 단점이 뭐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쫙 쓴 다음에 뭔가 문구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 PS라고 포스트스크립트라고 쓰고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아니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마 뭐 그 초등학교 이렇게 뭐 다니거나 할 때 보면은 편지 같은 거 쓰면은 무조건 이 PS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원래의 용도는 추신 포스트스크립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이 기본 요소하고 보조 요소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실제로 무역 서신이 하나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레터 헤드라든지 주소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인 나와 있고, 그 아래 내려보면은 젠틀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크 셔츠라고 표제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죠. 한번 본문을 가볍게 한번 볼게요.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May concerning the inquiry of silk shirts. inquiry는 문의죠. We are enclosing our illustrated catalog together with price list so that you decide the order. 지금 카탈로그하고 가격표를 같이 동봉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마음에 들면 주문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e assure you that the prices and the quality will be satisfactory. If you want to obtain any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 서신은요, 장황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게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4문장, 5문장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그 아래 뭐 동봉물, 카탈로그, 프라이스 리스트, 그 다음에 CC, 사본 배부처, 그 다음에 포스트스크립트까지 각각 다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은 무역 서신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무역서신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형식 있죠? 이게 종류가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수직식도 있고, 반수직식도 있고, 완전 수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